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선택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과 결국 결별했는데요. 이제 남은 갈등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언론들은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도 결국 결별 수순을 밟을 것 아니냐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말들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홀로 서기에 나섰지만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이번 선대위 쇄신 아닌 권영세 카드를 사무총장 상정을 거부했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서둘러 파악한 후에 자세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의 몽리로도 자칫 비화될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네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리셋,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 초기화한다라는 의미겠죠. 리셋, 예상하셨겠듯이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리셋, 처음에 윤석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뒤에 불안한 마이웨이다라고 붙였습니다. 국민들의 걱정 오롯이 내 책임이다. 죄송하다. 다시 시작하겠다, 낮아지겠다. 윤석열 후보가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는 33일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실무형 재편 선대본부장에 윤석열 후보의 카드는 바로 권영세 의원 카드였습니다. 선대본부장 겸 당의 사무총장 카드로 윤석열 후보가 꺼내든 이 카드를 조금 전 전해지기로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 임명한 상정을 거부했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거 맞다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도울 생각 없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무운을 빈다라고 또 했습니다. 한국일보 4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무운을 빈다라는 건 지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라고 얘기한 바 있었죠. 결별 수순이다. 한국일보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운을 빈다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사항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준 숙제를 내가 준 방안대로 후보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숙제를 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전 윤석열 후보가 출근길에 인사를 시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의 불만사항을 윤석열 후보가 수행한 셈인데 숙제를 다 풀었다라고 이 대표가 화답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원팀, 반면 혼돈의 야당과는 다르게 한겨레 신문 5면은 원팀의 여당 모습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다.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광주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원팀 행보, 대조적인 전략이죠. 이 후보, 이낙연, 정세균 등 염두, 경쟁했던 분들 모두 최대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치켜 세웠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동지가 해낼 것이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 중앙일보 2면이 쓰고 있는 탈모 관련 소식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탈모 공약을 했는데 이 대선판에 탈모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라는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 일각에서 그러면 재정이 파탄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쌍꺼풀 수술은 왜 빼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탈모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열렬히 환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탈모 논쟁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윤석열의 초심, 민심과 통할까? 윤석열 후보는 리셋을 선택했습니다. 33일 만에 김종인 선대위 총괄위원장과 결별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낮아진 모습, 시종일관 반성 모드였다라는 조간신문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낮아진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겠죠. 후보 교체론에 관한 아주 민감한, 아주 예민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후보 교체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꽤 뭐랄까요,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질문일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뭐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 의사가 있으신지.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대위를 해산한 이 선택, 많은 언론들은 이게 묘수가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라는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박정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대위 입장에서는 이게 독약이 아니라 이 묘수가 되도록 이 앞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후보 교체론에 관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후보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후보가 모든 것을 국민께 맡길 생각이다. 배우는 과정이다. 하지만 야당의 후보는 나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내놨어요. 어제 뭐 기자회견 많은 방송사가 우리 저희 채널에도 생중계를 했지만은 국민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정치에 들어왔던 초심으로 윤석열 다음을 찾아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마저도 지금부터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을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한 평가마저도 국민께 맡기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어제 했었던 기자회견, 선대위 해산이라는 그 극약 처방, 그리고 계속 몰려들고 있는 후보 교체론이라는 것도 그마저도 모두 국민들의 뜻에 맡겨서 본인은 지금부터 선거가 끝난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모습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국민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뜻으로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가 아시다시피
모든 후보의 일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어제 밤으로 예정됐었던 채널A의 이 청년과의 대담, 김진 앵커가 진행하는 윤석열 편, 요 생방송이 연기가 됐었는데 후보가 일정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을 싹쓸이했던 그 주인공들을 만났는데 함께 보시죠. 부산에서 연초에도 바쁘실 텐데 올라오신다고 네, 애쓰셨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요즘 걱정을 많이 해서 저 때문에 아주 지금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 이틀 쉬셔서 그렇게 얼굴이 좋아 네. 보이십니다. 어제 하루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좋은 시장님 뵙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나가셨는지 그분께 저도 좀 격려를 받으려고 제가 자, 지금 이재명 기자 흥미로운 장면인데 일정을 재개했고 어찌 보면 그 일정 재개의 첫 시작이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했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 기억이기도 하고 이 최근 몇 년간 유일한 승리의 기억이기도 했던 서울시장 대승, 부산시장 대승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뭐 첫 번째 일정을 이제 재개했던 건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에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형준 시장을 만났는데 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을 키웠던 이제 그런 선거였던 거죠. 그런 예. 점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반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점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을 만나서 다시 그때의 기대감을 한층 키우는 이제 뭐 그런 뭐 행보 중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지만 어제 기자회견은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어떻게 변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의 기대감을 다시 키워내는 이제 그런 자리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좀 아쉬웠던 게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다시 처음에 윤석열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 후보에 대해 실망감을 가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외압, 그 불의에 맞서서 그 당당했던 그 윤석열, 그걸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을 선점했던 그 윤석열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어제도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이제 불안한 태도로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런 것이 과연 정권 교체의 기대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겠나 약간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 아니나 싶은데 그 예전에 그 윤석열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한창 탄압을 받던 시절 윤석열 후보 이야기대로라면 국회에 가서 여당의 어떤 공격에 중상모략이라는 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단어다. 뭐 가장 얌전한 표현이다. 예. 그때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군요. 이재명 기자의 진단은. 그렇죠. 그 당당함을 통해서 본인이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 그리고 어떤 법치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조금 전에 제가 봤지만 후보 교체론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라는 게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 자체가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게 무슨 얘기죠? 100% 동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 인간이라는 게 늘 오류와 실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류와 실수에 대해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학습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과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좀 성찰하고 지금은 얼마나 본인이 학습됐고 성장했는지 이제 보여줘야 할 그런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아마 그게 가장 지금 뜨거운 두 번째 장면일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33일 만에 윤석열 후보는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준석 당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이번 선거에서 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며 한껏 치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허지달리게 검찰총장이 검사의 경력밖에 없는데 뭐 외교를 안 하냐, 뭐 경제를 안 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그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이니 구태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구태타라고 했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또 이상 나오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김광삼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검사 출신에게는 굉장한 칭찬이죠. 칭찬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하면 킹메이커인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찬을 했다가 33일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만 보여줬어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뭐 쿠데타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라는 격앙된 화를 냈다라는 기록들과 김종인 위원장의 뒤바뀐 평가, 결국 두 분은 결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럼 감정이 나빠지면 또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잖아요. 예. 총장을 했었고 또 총장하기 전에 검사 시절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굉장히 핍박 압박을 받았는데 결국 살아남았어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보다 더 혹독한 그런 압박을 좀 받았죠.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소신이 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은 좋게 말하면 킹메이커고요.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 정치 기술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본인의 어떤 그 아지비를 주장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의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빨리 결별하는 게 더 나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같은 배를 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김종인 위원장으로 봐요. 일단 하나 알터니는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이준석 대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리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 세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정치를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검사와 정치는 다르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건가? 그래서 김종인 말 들고 유진석 말 들고 윤핵관 말 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 색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을 하고 어떨 때 강하게 어떨 때 낮게 이러다 보니까 저게 윤석열이 맞아? 원래 윤석열의 모습이야? 그런 의구심을 유권자들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기자회견 자체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너무 자기 색깔을 내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때는 정말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잃었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하나가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예.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볼 때 아니야 윤석열 후보의 저 색깔은 국민이 원하는 색깔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이 얘기가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야. 그러면 낙마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좌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대로 달려가라. 야성을 회복하라. 그렇죠. 야성을 회복해서 가서 거기서 승부수를 던져야지. 이거 뭐 2030 눈치 보고 정치 눈치 보고 국민의힘 내부의 이준석 대표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갖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성을 회복하라.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당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권한이 없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활동해 주리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기자회견 5시간 만에 사실상 윤 후보와의 결별을 시사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확인해 보겠다,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이번 쇄신 카드
권영세, 이철규 임명안을 상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쇄신한 이 두 가지 카드 중에 권영세 카드, 이철규 카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내정에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항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사무총장 카드까지 모두 다 상정을 이 대표가 현재 거부하고 있다. 이 모양새가 윤 후보의 쇄신 카드를 이 대표가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도 비춰줄 수 있어서 이 소식 잠시 후에 상세하게 좀 여쭤보겠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결별 수순을 시사한 그 발언들 살펴보시죠. 저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습 문제 보세요? 알려주시오. 그 연습 문제 푸는 시한은 언제로 주셨나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철수 후보에게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 지지 움켜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 문제라고 표현하며 제안했고 방금 거부됐다. 내 제안이 거부됐다. 지하철 출근길 인사, 야전 침대 숙식 등의 전략. 윤 후보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 무운을 빈다. 그런데 이 무운을 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운을 빈다. 정말로 무운을 비는 마음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고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무운을 빕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안철수 후보와 좋지 않은 감정 갈등을 겪어온 바 있었고 이 무운을 빈다라는 표현은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를 선언했을 때 이 대표가 풍자식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 똑같은 무운을 빈다는 걸 윤석열 후보에게 이 대표가 한 겁니다. 무운을 빈다. 전용기 의원님 같은 30대시잖아요. 네. 이 무운을 빈다.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겁니까? 많은 언론들은 이 대표가 내가 낸 숙제도 안 했네. 무운을 빈다. 결별을 선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화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운을 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운.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든지 이기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뜻으로밖에 읽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사견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선대위의 파행들이 전부 다 윤석열 후보의 탓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뭐 인사를 영입할 때에도 뭐 이수정 교수라든지 신지의 전 녹색당 후보라든지 그런 분들이 페미니즘을 모방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파라의 잘못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견이 많이 담긴 정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이것이 중의적인 표현보다는 알아서 하라라는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발생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확인해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뉴스 속보인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쇄신 카드, 권영세, 이철규 카드 모두 임명한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어제 아침 이준석 대표가 한 라디오에서 당직은 내가 임명하는 거다라며 나는 당대표 사퇴를 거부했다라는 목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내정에 이 대표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국회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의 이 즉각적인 전언인데 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장면입니까 이거? 아마도 이제 권영세 본부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건 본인도 뭐 권영세 본부장으로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큰 이제 뭐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저도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예상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윤한홍
전 전략부총장이 같이 권영세 총장 같이 물러났죠. 근데 이제 권영세, 윤한홍 의원은 그야말로 뭐 윤핵관으로 통했던 인물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철규 의원은 그나마 윤핵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윤석열 측근이다 이런 색채가 적을 텐데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실 당시에 처음 어떻게 보면 뭐 처음이라 할 수 없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빚었던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도 권영세 사무총장에 의해 부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실은 윤한홍 부총장 등을 임명할 때 사실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아마 전혀 상의 없이 다시 한번 인선이 밀어붙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반대할 수 있지만 또다시 내분을 오히려 또 생중계하는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는 또 효과가 일어난 거죠. 이러면은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 했고 첫 쇄신한 카드인데 첫 단추인데 윤석열 후보의 쇄신한 첫 단추가 이러면 파행이에요. 이 대표가 이렇게 상정을 거부하고 반대하면 이건 파행입니다. 파행이에요. 파행으로 다시 이제 어제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내분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 다시 물거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아마 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준 연습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연습 문제 중에 뭐 어떤 것까지 있었는지 다 모르겠지만 언론이 취재한 거는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자, 출근길 인사를 하자, 그리고 뭐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지하철역 인사야 총선 때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하는 겁니다. 뭐 야전 침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2012년도 대선 당시에 뭐 김무성 당시 총괄 본부장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저걸 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게 어떤 지금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의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연습 문제를 얘기한 거죠. 생각해 보면 연습 문제 다음은 실전 문제를 내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가 실전에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실제 지하철역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한 거냐면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2030 세대에 마음을 잃지 못했다. 그래서 실무형으로 바꿔서 2030들을 적극 참여시키겠다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당에서 청년 강담회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지 않아서 거의 뭐 좀 막말로 얘기하면 사기를 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반발을 삽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2030 세대들이 이건 정말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이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뭐 연습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준석 후보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또다시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계속 어떻게 보면 소구력이 있는 건 그만큼의 윤석열 후보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뭐 여러 흥미로운 분석들을 해주었고 이준석 대표가 왜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쇄신 카드의 첫 단추를 반대함으로써 이거를 파행되게 하는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이유든지 첫 번째 쇄신안을 파행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가 내가 낸 연습 문제를 후보가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면 더욱더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황당한 건 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대표가 낸 연습 문제를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 풀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후보에게 대선이 뭐 2달도 안 남았는데 연습 문제 내고 연습 문제 푸나 못 푸나 검사 맡고 있는 모습이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안 했다고 쇄신안의 첫 카드를 상정을 거부했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로 비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가 왜 이 윤석열 후보의 쇄신안 인선을 상정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지는 뭐 이재명 기자도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전해드려야 되고 그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호 국무실장님의 가슴은 좀 타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장면 뭐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묻고 싶은데
옛날에 보면 저기 뭐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 다닐 때 제일 어려운 상사, 힘든 상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고서를 고쳐라라고 지시 안 하고 그냥 다시 써와. 너 틀렸어, 다시 써와.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아, 그런 사람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문제 푸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풀어봐가 아니라 너 틀렸어, 다시 해와. 다시 10장 써.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지하철역 인사했습니다. 그게 연습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좀 안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엔 사무총장 인선안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몰렸던 권성동 사무총장, 윤한홍 부총장 다 그만뒀잖아요. 그 자리를 지금 채우는 건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철규 지금 그 부총장 내정자하고 사실은 지역이 비슷해요. 강릉 동해로 비슷하고 그동안 쭉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 그마저도 권성동 총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에 저렇게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렇다면 권핵관입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오해는? 저는 거기서 비롯된 것 아닌가. 지금 굳이 이철규 사무부총장의 인선을 반대하는 이유라면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철규 의원은 지금 현재 선대위가 해산되기 어제까지 사실은 총괄선대본부장에서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조직본부장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어제 선대위 해산과 슬림화 그리고 당의 중심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선거대책본부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두고 당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조직본부를 해체해서 당의 조직국과 함께 당의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조직본부장을 해오고 지금까지 상황실장을 해왔던 사람을 이런 오해를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선대위 해산과 함께 슬림화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를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 어떻게 선거를 하라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고 그저 자꾸 잘못된 부분 그냥 거부의 명분을 찾으려고 자꾸 이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이 대표에게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출근길 인사한 것 관련해서 그리고 이 대표가 연수 문제를 안 풀었다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무운을 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 후보가 연수 문제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다라고 냉랭하게 답변을 하고 의원총회도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며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묻자 어제 있던 일을 보세요 라고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온 속보는 윤석열 후보의 쇄신한 상정 거부.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윤석열 후보가 2030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2030이 표가 돼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2030들을 적극적으로 선대위에 참여시키겠다. 2030의 마음을 얻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제 기자회견의 사실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소통본부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선대위의 국민소통본부가 청렴 간담회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윤 후보가 참석을 안 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전화통화만 합니다. 연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참석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2030 마음을 얻겠다고 말한 직후에 바로 2030들에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안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상에서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후보가 가장 방점을 둔 거를 가장 희한한 방식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게 그러면서 국민 소통을 하겠다는 본부에서 이게 추진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한테 명분을 자꾸 주는 겁니다. 이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그야말로 본부장한테 뭐 연습 문제를 내주고 실전 문제를 내주고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 정도 되면 뭐 30대 최초의 당 대표가 아니라 역대 가장 독단적인 대표가 되는 거죠. 본인이 무슨 감독입니까? 본인이 실전에 뛰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고 누구보다 2030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문제를 내주고 그걸 감독하고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대표가 제가 볼 때 잘못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표에게 명분을 주는 것 또한 윤석열 캠프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확실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있었던 일을 봐라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윤석열 캠프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네. 확실히 이재명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당대표가 대선 기간에 후보에게 연수 문제 주고 잘 푸나 못 푸나 갖고 기자들에게 평가하는 모습은 저는 처음 봤어요. 당대표, 젊은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빚던 와중에 연수 문제 던져주는 것, 이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고춧가루를 뿌리다가 이제 재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떠한 젊은 대표로서 많이 총망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기성세대 뺨치는 오만과 목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거를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인데 왜 자기가 숙제를 주고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후보가 대표의 졸개입니까? 그 본인 자체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윤핵관을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윤핵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저런 행동으로 나오지 않나 싶고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구 미월령이라고 어린 비둘기가 죄를 넘지 못한다고. 그런데 죄를 넘는 비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사에 딱 맞게 이준석 대표는 젊은 것 외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 역사, 대한민국 역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당대표가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맞지 않고 저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당대표직을 사퇴를 해야죠. 그런 대표직의 어떠한 권한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저 행동을 과연 누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일부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친구랄지 아니면 자기 측근에 의해서 어떠한 자기 착각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야당에는 정말로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원죄를 씻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성세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비판하는 윤핵관들 아니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 모여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성세대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아주 목리를 부리는 그런 대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고, 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한 본인의 어떤 충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대표의 입장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은기 의원님. 네.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오만과 독선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좀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이준석은 그럴 수 있는데 제1야당의 이준석은 제1야당의 대표인 이준석은 그랬으면 안 됐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 국민의힘의 내홍이 끝나고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께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저렇게 내홍을 증폭시키는 아무리 윤석열 선대위에서 본인에게 명분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그 쇄신안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윤석열 선대위를 넘어서 국민 전체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는 사실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탐탐치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류까지 전윤규 의원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히려 더 큰 것은 이준석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내부 총질에 가까운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마 용인을 하고 선대위 개편안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들었고 상당 정도 참고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개편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언도 있거든요. 당 내외부, 당 초선, 재선, 그럼 중진 의원들까지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을 자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 중진은 이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 대표를 향한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 본인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반응입니다. 소선, 재선, 3선 이상 모임에서 대표님의 발언 등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는 지적들이 나왔고 좀 자제를 요청하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아직까지도 선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부로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축하고 당대표직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후보의 쇄신안의 첫 번째 안 상정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 또 벌어지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재차 사과와 다시 달라지겠다라는 초심 선언을 너무나도 무색하게 만든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기획한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은 앞서 이재명 기자가 취재해서 분위기 전했던 것처럼 황당하다는 반언을 넘어서서 욕설을 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청년을 더 알고 싶어서 라이브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하면 청년들과 줌으로. 네, 후보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후보님은 대체 언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그럼 인사말만 스피커폰으로 인사말 하실 수 있죠. 후보님이 직접 후보님께서 스피커폰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후보님. 후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박성중 위원장님과 함께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당사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이 캠페인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뜁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트나. 모임 처음으로 예명한다고 했던 게 왜 스피커 때문에 한다고 해? 아니 청년 얘기 듣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후보가 직접? 저 행사를 기획한 박성중 의원은 선대위 직에서 결국 물러났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던 권성동 의원이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공지가 됐고 온라인으로 청년 3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윤석열 후보와 만나기 위해서 접속을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첫 공지와 다르게 윤석열 후보가 짧게 스피커폰으로 인사만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청년들 반응 어땠을까요? 자,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 보좌역은 이 문제로 사퇴하겠다, 청년들 후보 교체 원한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 해명도 논란입니다. 박성중 소통본부장,
청년 간담회를 주최했는데 이준석의 사보타주로 청년들 호응을 안 해 소통 계획한 것인데 민주당과 이준석계가 간담회에 막 들어와서 후보 교체니 욕설을 하고 갔다. 이 대표 환멸을 느낀다. 아니 박정아 실장님, 아니, 네.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한 장면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후보의 사과와 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그날이잖아요, 당일이잖아요. 너무나 가볍고 빈말이고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 죄송한 말입니다만 일 저지르고 물러나면 그만 아니잖아요. 근데 해명을 왜 또 저렇게 합니까? 그 참석한 청년들이 다 민주당계입니까? 300명 청년들이 그럼 다 이준석계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후보가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후보에게 직언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청년들도 꽤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순수한 청년들의 마음까지 다 이준석계로 매도하면서 본인의 실책을 이렇게 두둔하려 합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후보가 변하겠다고 하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했던 첫날인데 저런 일들이 생겨서요. 사실은 뭐 후보가 저녁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옆에서 준비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대위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하지 않게 기획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왕의 일이 준비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의 어제 일정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저를 후보에게 보고도 안 돼 있었고 후보가 참석한다고 확인도 안 했는데 후보가 참석하는 것처럼 해갖고 청년들을 모아서 의견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홀하게 그리고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 박성중 의원 혼자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후보의 측근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안 오는 걸 알면서 후보가 온다고 공지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일단 어젯밤에 파악한 바로는 후보 일정이 없었던 것이 후보가 오는 걸로 공지가 돼서 청년들이 저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나중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 보면 커뮤니티에서 아수라장을 만들자 뭐 이런 흔적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렇게 행사가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이 돼서 우리 모였던 청년들 그리고 특히나 기대를 갖고 임명을 했던 청년 보좌역이 저렇게 사퇴하는 일까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박성중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선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 함께 보시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참석 일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 예정이라 공지. 분명한 잘못이다. 2030 마음 세심히 읽지 못해 반성하고 잘하겠다 다짐한 와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면목이 없다라고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에게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하겠다. 부적절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드린다라고 후보가 박성중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최악의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모르게 일이 사고를 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의 발언이 나오고 후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가 사과를 하게 만드는 이게 캠페인 중에서 최악 아닙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사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 갑자기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치르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고 이제 펑크 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왜 중요하냐면 이제 청년 보좌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30의 표심이 이 대선을 괜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선거의 참모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을 하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청년 보좌역이 만약에 하나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이반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아수라장을 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대해서 경위 설명을 좀 드려야 하고요. 예. 그 부분에서 후보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따지하는데 막무가내로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욕설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보면 저는 뭐 제가 선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이 민주계와 아니면 이준석계가 들어왔다. 이 말도 저는 일종의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설사 그렇게 들어와서 아수라장을 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국 박성중 의원이랄지 선거 참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정치란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어디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500명, 1000명 모아두면 그중에서 적어도 10%, 20%는 우리 편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감싸 안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죠. 예, 뉴스 속보입니다. 추가 속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흥미로운 대목이고 앞서서 많은 패널들이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라라고 조언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물론 권영세 사무총장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권영세, 이철규 상정안을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빚어졌다는 속보 드렸는데 이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윤석열 후보가 밀어붙인 거죠.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 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62일 남은 대선 2030의 마음은? 자, 일단 이 과정 가운데서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내용 속에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자, 지금 대형 미디어월에 크게 시원하게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내용 속 대선 후보 지지율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7.6%, 윤석열 후보는 29.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윤석열 후보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던 내용과 갈등,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안철수 후보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2.9%를 찍었습니다. 당초 10% 남짓의 지지율을 보였던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 셈입니다. 12.9%. 이 스코어만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는 굉장히 불가피해졌다라는 상황으로 판이 변했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환 실장님, 네. 선대위 실장이잖아요. 12.9. 안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나온다면, 기정사실화된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12.9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전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 고비를 넘어가서 이제 거의 13%에 가까운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합을 보면 42.1%가 되나요?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뭐 3, 4%에 머물렀을 때 비해서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인 압박은 계속 커지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 후보가 지금 계속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인위적인 단일화를 얘기하기는 이른 시간이지만 그게 국민들로부터 정권 교체의 열망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다음에 여당 후보를 제외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여당 후보를 혼자서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요구 내지는 필요성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선대위 핵심 관계자로부터도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윤석열
윤석열 후보님하고 나란히 서 계셨는데 어떤 대화 좀 나누셨나요? 그냥 바로 옆에서 새 덕담만 했습니다. 후보 선임이 해체 선언하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당 이야기니까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님하고 만나시거나 대화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따로 지금 어떤 후보님들과 만날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후보의 만남에서 새 덕담을 나눴다라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를 제 뒤에 크게 띄워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에 대한 구애 각 후보들에게 있었죠. 2030들은 현재 어떤 후보를 얼마큼 지지할까도 궁금합니다. 현재 스코어입니다. YTN과 리얼미터의 조사 발표. 이재명 후보가 2030 33.4%의 지지를, 윤석열 후보는 2030으로부터 18.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2030에 한해선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2030 지지 격차가 꽤 벌어지고 있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은 18.4%인데 안철수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19.1%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2030 지지율을 합쳐보면 37.5%로 이재명 후보의 33.4%보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높아진다는 대목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전용기 의원. 네. 이재명 후보가 2030으로부터 33.4%의 지지를 받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실용주의에서 입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는 강점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없는 2030들의 이제 합리적인 이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실용주의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2030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재명 기자. 보면 윤석열 18.4, 안철수 19.1, 둘이 합치면 37.5. 앞서서 본 장면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 단일화 될 걸로 보십니까? 선거에서 보통 인물과 정책보다 공약보다 구도가 더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구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다자 구도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양자 구도로 바뀌느냐,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진다. 이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앞서서 저희가 지지를 봤을 때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합의, 이재명 후보보다 앞섰을 경우에는 이건 단일화가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구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제 여론의 흐름이 만약에 설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는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행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단일화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일화의 승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러면 인물과 공약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구도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런 구도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게 글쎄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이제 나오면서 선대위 직위를 물러나면서 했던 얘기가 이로써 세대 결합론은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대 결합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이 결합을 해서 여권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40대 50대를 포위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구상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2030 세대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한 발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본인이 쓰임을 받는 도구인 건데 본인이 없으면 2030 세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나타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표현 방식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란이 다 있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거를 윤석열 후보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는 거를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입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 주도하에 선대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방금 보신 저 20대, 30대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20, 30대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첫 조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1000명을 전체를 놓고 해서 2030 세대를 뽑아냈다면 지금은 1000명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2030 세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반영돼 있다. 정확하다 보면 어쨌든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돼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30 세대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숙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으로부터 20%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203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들 공약을 정말 현실성 있게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월 초까지는 지지율 2자리 숫자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고 2월 초순이 되면 3강구도 트로이커 구도를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약속은 저는 지킨 것 같습니다. 누가 도덕성 면에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잣대로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는 나에 대한 재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국민의 얼마가 공감하느냐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여론조사 결과 자, 국민의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1.0%가 정권은 교체돼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김광삼 변호사님,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굳건하다. 51%는 아예 안 된다, 이 정권 바꿔야 된다라고 여전히 응답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저희 여론조사만 보면 야당 후보가 적어도 50%, 51%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도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죠. 너무나 이게 의혹, 비리 덩어리에 야당, 여당 두 후보가 있기 때문에 찍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간 유권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안철수 후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카톡이랄지 SNS에 돌아다니는 채점표가 있습니다. 뭐 가족 비리, 뭐 전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물론 뭐 계량화해서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구정 전까지 어떤 여론조사의 준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하나 보고 제가 2030 표심과에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역대 선거 중에서 되게 2030은 약간 진보성에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됐건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교원 영색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마치 뭐 교묘한 말과 모습으로 속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알랑거리는 그러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아주 굳건하게 2030의 표심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말 가져가고 싶으면 이러한 교원 영색을 할 게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정이면 공정, 정치이면 정치에 있어서 그래야지 2030의 표를 가져올 수 있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뜻하지 않은 탈모 공약이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노젓겠다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락의 원팀 행보와 불붙은 탈모 공약 두 가지 호재가 이재명 후보 측에게는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양극화, 복지, 안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 일 또한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전용기 의원님 이재명 동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낙연 후보가. 네. 그 경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고 있다. 이거 약간 국민의힘 보란 듯, 윤석열 후보 보란 듯 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내홍과 내분, 당대표의 돌투척, 국민의힘. 이 너무 대조적인데 이거 약간 전략적인 거죠. 사실 전략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대표의 그 뭐 경륜이라든지 경험 그리고 지식과 역량 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왔고 그렇죠.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이낙연 대표에게 찾아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자주 공감을 했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사실 나와 다른 의견도 다 청취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목표로 삼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봐주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손을 맞잡아 주실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이 탈모인들로부터 탈모 공약이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이재명 후보 탈모는 신체의 완전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겠다라며 연일 이 탈모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탈모에 관해서 매우 진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탈모 공약 홍보 영상도 찍어서 이재명 심는다. 약간 그 가발 광고 같은 재치 있는 영상도 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탈모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탈모는 사회적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스케일링 또 예전에는 미용의 목적이었고 이것을 방치해뒀을 때에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고 큰 문제를 낳기 때문에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과 여당 의원들이 내친 김에 탈모인 초청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저는 이미 심었습니다. 이재명을 반드시 청와대에 심읍시다. 어류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빈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추워서 저도 항상 모자 있는 옷을 즐겨드리고. 아니 의원님도 탈모인인데 탈모인이 정부 지원 주장하면 이거는 재책사유 아니냐고요. 큰 기억이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모인들이 열광하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모양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미용, 성형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건보 재정을 바닥낼 것입니다. 대선 후보답게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당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탈모 증세가 있는 여당 의원들이 탈모 간담회 다 갔어요. 그래서 약간 간증처럼 박주민 의원 나도 바람이 불면 이게 샥 날아간다. 김윤석 의원은 나는 이미 심었다. 여당의 어떤 탈모 증세가 있는 의원들이 다 간 거 맞죠? 네,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근데 잠깐만. 빽빽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도 그 스포이드를 통해서 사실 바르고 문지르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탈모는 마음의 질병이기도 하고 걱정의 근원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의
오신 분도 계셨고요. 사실 그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오면 그 출산 후유증으로도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저께 박주민 의원도 나오셨는데 박주민 의원은 처음에 선거를 나갔을 때 가발을 쓰시고 하셨다까지 이제 탈밍아웃을 하셨거든요. 아, 탈밍아웃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네, 탈밍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가발을 쓰고 나오고 예. 사실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긁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까지 어저께 간담회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야당에서는 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뭐 이렇게 뭐 탈모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공감을 한다. 뭐 카피약을 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뭐 선언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 탈모인들의 고통을 지금 많이 감싸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도 좋고, 카피약을 뭐 현실화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도 좋고,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지금 꼭 필요하고, 지금 논의해야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기자. 그 야당에서는 재정 파탄된다라는 비판도 있고, 야당의 비판도 합리적이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아서 탈모 논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라고 비판과 걱정도 야당 쪽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기자, 이게 선거 캠페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선거 캠페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도 얘기했죠. 굉장히 잘하고 있죠. 선거 캠페인의 정석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탈모인이 거의 1000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선거라는 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데, 요즘 뭐 탈모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이템을 잘 잡아서 또 그것을 끌고 가는 방식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관심을 받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탈모 관련해서 나를 심어달라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또 탈모 의원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도 원형 탈모 같은 질병은 다 건강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까지를,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까지를 해줄 거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논쟁적 소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했죠. 그래서 실제 2024년, 그러니까 2년 뒤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납니다.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내야 될 책임이 당연히 민주당에 있는 거죠. 그것까지 같이 그랬을 때 국민에게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이 탈모 공약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곧 고갈될 건보 재정을 어디서 만들겠나, 건보료 대폭 인상밖에 탈모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만이 해답이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인하한다. 저렴한 탈모 신약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안철수다운 탈모 공약 2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 못지않게, 탈모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삼 실루엣의 정체는 북한이 초음속,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 안 된다라고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의사를 밝혀서 이게 논란입니다. 북한이 신형 무기를 쏘든 말든 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안보리 위반과 관련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특히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밝힌 것을 저는 들어본 기억이 매우 적은 것 같은데,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화자찬을 했어요. 700km 표적에 명중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시험하였다. 성공하였다.
이걸 사실은 근데 규탄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있잖아요. 규탄을 당연히 해야죠. 자꾸 저렇게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남북 평화 그다음에 종전선언 다 좋죠. 그거는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국제사회에 나왔을 때 이걸 전제로 했을 때인데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하필 그게 동해 그 고성군에 있는 제진역에서 남북철도 기공식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도 그 시간에 가서 남북철도 기공식을 하면서 여전히 평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한테 굳이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다음 정권에 부담이 가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못밖에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관한 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정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되는 몇몇 인사 이런 거 대못밖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 정부가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되고 나면 그 차기 정부가 자유롭게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다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대못받기 제발 좀 안 하셨으면 그리고 아직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너무 많이 안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그 정책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의 90% 가까이를 횡령한 직원이 체포됐을까요? 됐습니다. 어디서 체포됐냐면 부인의 파주 건물에서 숨어 있는 걸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회사 돈 1,880억 원, 이게 자본금 한 90%에 육박한다는 돈을 횡령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본인의 은행 주식 계좌로 이체했고 회사가 3개월간 횡령한 지 인지조차 못했다. 출근하지 않고 잠적을 했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금괴 수백억 어치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금괴. 6차례에 걸쳐서 1kg짜리 금괴 851개를 구매했다. 681억 상당이다. 야, 저거를 그 금은방에서 샀다고 쳐요. 그럼 저 금괴 851개를 6차례에 걸쳐서 나눴다라고 하더라도 100 몇 개씩을 저거는 SUV 이상 와야 돼요. 저거를 실어서 굉장히 무겁게 날랐다는 건데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거 회사 돈으로 산 거죠? 그렇죠. 뭐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681억 원어치 금괴. 회사 직원인데 이제 1,880억.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이 한 2천억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91%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도 3개월 동안 회사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1위고요. 전 세계적으로 4위예요.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된 소액 주주들이 한 2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한 2조 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에 1,880억, 2천억 가까이 횡령하는데 이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상장 회사는 자금이랄지 자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도 깐깐하게 받고요. 그다음에 거의 매일 그 자본과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이제 통장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마음대로 그 1,800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빼돌렸을까?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변호사님. 검찰 하시잖아요. 저 금괴는 압수합니까? 금괴는 압수됐겠죠. 근데 두 번째 궁금한 거. 그 아내와 가족들 명의로 건물을 여러 차례 사줬다는데 네. 그게 회사 돈으로 건물 샀다라는 증거 없으면은 건물 압수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횡령이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채권자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해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민법상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원쯤에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지금 1,880억 원을 다 회수 못한 거잖아요. 네네. 이 회사 어떻게 돼요? 자본금 90%가 날아갔는데. 일단 이제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2천억인데 1,800 이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아마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질문. 오스템 주식 샀던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소액 주주는 투자자들은? 뭐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거래할 수 없으니까 자금이 묶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상패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상패 여부를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개선 기간을 부여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여윳돈이 유동성자금이 2,400억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상패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 전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소액주주들이. 마지막 질문. 있어요. 가족 측의 주장은 독자적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 윗선에 지시받고 횡령했다라는 주장인데, 자, 이 주장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봐요. 왜 어떤 뜻이에요, 저게? 아니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윗선에서 그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아니면 뭐 고유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터치를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을 하수연을 시켜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공범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돈을 횡령하기는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핫삼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이 정부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었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항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차별 조치다. 접종 안 받았다고 독서실 뭐 이런 데 못 가게 가면 거 안 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없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 법원의 결정. 정부는 반발. 방역 패스 해제하면 모임 영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민생 경제의 상처. 법원의 결정 불복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온 상황입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신 얘기 나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1인당 맞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백신을 맞게 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뭐 2차 아니라 부스터샷까지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방역 패스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행정 중심적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벌써 2년째인데요. 너무 천수답 방역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주관한 청년 간담회 행사에서 제가 권성동 의원과 권영세 의원의 이름을 혼동해서 섞어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는 분명하게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고 말했는데 보도하는 와중에서 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